최근 10년의 경험이 또 그래 왔으니까 사실 경제에서 10년은 되게 짧은 구간이긴 한데 네. 우리 일상에서의 10년은 또 긴 구간 동안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네.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마치 이거 진리인 것처럼 경제학적인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10년도 아닌 게요. 그러니까 그 2012년, 13년 이때 보면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말 쌌거든요. 아니 물론 절대 가격 자체는 비싼데 그렇죠. 지금에 비하면. 예, 지금에 비하면 아니 그렇게 쌌는데 왜 안 샀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싼 게 가능했나?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의 가격 환상적인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도 그렇게 싸지 않았게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안 예를 샀겠죠. 들어서 이제 지금 저기 얼마 전까지 그 강남의 대장 아파트였던 게 이제 그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네네. 지금 저쪽 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네네. 카톨릭 그 병원 그 근처에 네네네네. 있는 이제 단지죠. 근데 그게 2009년인가 입주했습니다. 이게 10년 된 건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계속 그 대장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대장의 지위를 그쪽 한강 쪽으로 만들어진 그 아크로 리버파크한테 뺏겼는데 그게 잘하세요. 그게 한 8,000평당 지금 할 거예요. 좀 지금 차이 현재. 있습니다만은 네. 레미안 퍼스티지가 미쳤다 정말. 그 정도 하는데 그게 한 2012년, 13년 이때는 한 평당 한 4,000이나 했을까요? 4천. 예, 그 그러니까 정도 그것도 했던 것 엄청 같아요. 비싸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때도 그렇죠. 그쵸. 뭐게 비싸 그랬던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렇죠. 송파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한 평당 2천. 3천 뭐 3천 이랬던 그랬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봐요. 네. 근데 그 얘기는 그렇게 싸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는 바닥이었고 아무도 안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거고 이제 2014년 가을부터 보면 계속 뭐 5년 연속으로 오르다 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가격이 계속 오른 것만 몇 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가만히 냅두면 터질 폭탄을 미리 좀 방지하자. 맞아요. 미리 좀 이렇게 그 긴장을 좀 늦춰서 폭탄이 터지지 네, 않게. 예. 왜냐면 폭탄은 100% 터집니다. 네. 이거는 뭐 경제학에서는 뭐 수백 년간 반복된 거의 진리와 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한제를 해야 이제 그 무주택자들이 좀 기다리게 되죠. 나도 네네네. 좀 있으면은 집을 살 수 있겠다. 싸게, 보다 싸게. 근데 지금 상한제 하지 않고 분양가를 자율화 해버리면 가격이 높으니까 그러면 더 높기 전에 나도 빨리 사야지 하고 그렇죠. 추격 막 매수에 나서게 추격 되죠. 매수에 예, 나선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요를 좀 줄이는 역할을 하죠. 긍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안 할 이유가 없는 네, 제도인데 네.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신기하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설사들의 그러니까 분양가 자율화를 하면 건설사들의 건설사들이 가져가는 불로소득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러게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럼 분양가 저기 상한제 하면 우리가 공급을 이익이 줄기 때문에 공급을 공급이 덜하게 될 거다. 그러면 말도 안 다시 되는 또 개소리.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또 그게 계속 정말 말도 안 하죠. 되는 게 아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했던 기간이 훨씬 길었는데 아 그렇죠. 그때도 열심히 공급했으면서 네.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시공사가 아니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한다고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진의 폭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수주도 안 하고 그냥 안 일 안 해? 하면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로 먹여 살릴 네. 겁니까? 기계는 그러면 다 썩어 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도 그러면 언제까지 안 하고 버틸 거예요. 경수 조합이라고 하면 재건축 조합들. 재개발 조합들이죠. 네, 서울 네, 같은 경우는 뭐 땅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네. 새로 공급하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일 텐데 그러니까 그 동안의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가를 이제 천정 부지로 높여놓고 그거를 이제 조합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과 시공사가 분점한 거거든요. 나눠 먹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권으로 받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덤탱이 쓰는 거고 그런 거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과 시공사와 건설사의 말하자면 카르텔 같은 게 형성되는 거네요. 근데 일반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가져가는 게 적죠. 일반 분양분은. 예, 왜냐면 분양가 엄청 높으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은
녹아나는 네, 거죠. 조합원들. 녹아나는 조합원들, 거죠. 그쵸. 조합원들. 재건축 조합 그 재개발 조합 예. 여기 이제 사업 주체잖아요. 시행 주체인데 여기와 시공사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분양가를 통해서 얻는 이익을 나눠 갖는 거죠 사이좋게. 예. 예.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 자기네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 집도 있고 또 용적률이나 뭐 이런 걸 올려가지고 더 많은 일반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걸 비싸게 팔면 뭐, 자기네들 부담은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분담금이 없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받기도 하고. 어떤 그러다. 데서 보면 현금까지 돌려받는 경우 있을 네. 때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네. 이게 아니 말이 내가 돼, 내 집에 그냥 그동안 신나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근데 그 집을 그러면 돈 내고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근데 돈을 받아. 돈을 받아. 새집 지었는데 돈을 받아. 헌집 짓게 새집도 하고 이런 네. 거고 또 현금까지 받아라? 네. 난 받아야 되겠다? 아니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 가능한 이게 심보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다 오래 썼으면 이제 새 걸로 갈아야지. 새 걸로 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새 걸로 갈았는데 돈을 받았어. 새 그러니까 거는 새 그 걸로 몫이 줄어드는 받고 거예요. 현금도 네. 현금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인식 이거를 어떤 그 내가 살고 있는 소비의 현장인 건데 그거를 그냥 100%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런 게 참 문제를 그렇죠.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남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업 주체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가져가는 그 불로소득이죠. 그걸 이제 소분양자랑 나누는 분점하는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소분양자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가져가는 게 그 사업 주체와 시공사가 가져가는 그 불로소득의 규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정확히 맞아요. 그 초기 분양자는 그 대신 전매 제한을 걸어두는 거죠. 예, 빨리 못 팔게. 네. 그런데 또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네. 민간 택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들어온 게 이제 노무현 정부였는데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때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그건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 네. 이번에 항상 하나요 그런 얘기.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 항상 팩트에 기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죠 그거는. 그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판단이든 해석이든 뭐 설명이든 뭐 해야 돼요. 해명이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이제 못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팩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해석, 원망 이걸 가지고 팩트를 막 뒤집죠. 조작하고. 팩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8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자율화로 바뀌면서 이제 분양가가 엄청 뛰었죠. 참여정부 때 이제 공공택지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고요. 처음에 네. 적용 빨리 했고요. 판교 때 한 겁니다. 네, 네. 판교가 이제 2005년 네. 그 주공이라는 시작한 거는 거죠. 뜻인가요? 주공? 공공 택지에다가 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공이 민간 그 소유의 그 토지를 수용해서 수용해서. 예, 거기 논의였던 택지를 거를 다 만드는 거죠. 사들여 가지고 택지로 만든 거를 공공 택지라고 그래요. 예, 근데 예, 그 예. 공공이 택지를 만들었다 이런. 네. 공공이 택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고. 그렇죠. 근데 참여정부 그거를 때. 그걸 좀 빨리 했죠. 그건 네. 이제 판교 때부터 한 겁니다. 판교 신도시부터 한 거고 2005년이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개 요구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계속. 맞아요. 그때 예. 기억해 보면. 그래서 2007년에 민간 택지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게. 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되고 적용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안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07년에 민간 택지까지 확장이 확대한 거다. 확대가 된 거고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 전까지 올랐죠.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기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서 가격이 올랐고 하니까 잡혔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생산 가능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도시화 정도는 어떠냐, 그 다음에 당장 소득 증가, 그 다음에 실업률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어떻게 할 거냐, 대출 어떻게 할 거냐, 세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잖아요. 자 이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오직 수급만 쳐다봐요. 공급, 수요와 공급. 수요는 투기 수요까지 포함해서 수요. 그다음에 공급은 그런 가격이 오르니까 이 공급이 부족해요. 더 지어야 돼요. 맨날 이 논리로 귀척이 되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2007년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지만, 자 그럼 그 이후에 가격이 안정된 것,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명박 때 심지어 보십시오. 가격이 근 10년에 대바닥을 찍은 건 2012년, 13년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때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도 실패했어요. 미수에 그쳤어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참여정부가 2007년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하면서 가격이 잡힌 게 아니라요. 그 전에 참여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즈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얹혀진 거죠. 그게 정확히 맞고 2007년 이후에 가격 안 올랐어요. 무슨 올라요 오르기는. 그러니까 2008년 가을에 글로벌 금리위기가 있어서 서울 집값이 급락하죠. 그랬죠. 예. 급락하다가 또 보건성이 엄청 좋아요. 서울 집값은. 그래서 그러게. 바로 올라왔다가 2009년에 좀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0년 이쯤 지나면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 13년에 대바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어떻게 됐다, 안 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보기에는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한 다음에 가격이 안정됐어요. 그것 때문에 뭐 그래도 소용 없었다? 아니 무슨 데이터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택 막 얘기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올라간 거는 거짓말이고,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했더니 잡혔다. 이것도 굉장히 과장된 과장된 말이에요. 거다. 과장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과장된 거죠. 다른 정책들을 막 했는데 안 잡히니까 결국 또 민간 택지 까지 한 거죠. 분양까지 이제 얹은 네. 건데 네.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적인 작용하는 효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작용했다고 한번 이렇게 봐야겠죠. 반문해 보고 싶어요. 그냥 정부 정책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다 깎아줘요. 그리고 금리는 뭐 바닥이에요. 0% 가까이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그리고 대출도 그냥 아주 막 해줘. 이빠이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뭐 그냥 뭐 다특자가 뭐건 간에 그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조합을 만들어 놓고 정책 조합을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붙이면 시장이 안정될까요? 택도 없겠죠. 그거 소용 없어요. 올라가죠.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 네. 자산의 유동성이라는 거는 사실 네. 분양가 상한제하고 네.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반대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안 해요. 안 하는데 보유세가 엄청 무서워요. 그 계속 더 무서워질 것 같아.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도 되게 적정 금리예요. 대출 거의 못 받아요. 그럼 가격 올라갈까요? 분양가 상한제 안 한다고 해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자명한 거예요. 하여튼 미국 정도만 하자. 네. 우리의 시장은.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사유재산인데 내 건데 왜 자꾸 정부가 그냥 시장에 맡겨둬야지 왜 자꾸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냐. 이 경우에는 왜 낮추려고 하냐. 누르려고 하냐. 예.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부다 그런다. 뭐 그러니까 빨갱이다. 뭐 이런 거까지 다 더해져가지고 온갖 잡소리들이 막 난무하는 사태가 그렇죠.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가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력한 거를 그 사람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거든요. 정부는 그 원칙을 각종 제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뭐 노력한 거 네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재산을 가지고 있어, 단지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건축을 했더니 또 매매를 했더니 엄청난 차익이 생겼어.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생산적 노력을 안 했는데 이익이 생겼다면 그거를 국가가 계속 방치해 놓으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양극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노력한 것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자산에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잘 안 생기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사회가 건강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유재산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쪽에서 만들어지는 불로소득은 정부가 차단해야지 시장도 건강해진다. 물론 상식인데. 네, 물론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억울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건 동의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 억울할 일도 없어요. 네. 미국 수준으로만 하자니까. 아니 또 미국 뭐 얘기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미국이 어떤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90% 이상 내는 적도 있어요. 루즈벨트 때 그랬죠. 루즈벨트 때.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제가 뭐 그때 공부할 때 5월 4일까지인가 하여튼 그 날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4월 말 아니면 5월 초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번 거 전부 다 국가에 내고 그 다음부터 내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많이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높죠. 네, 그 소득세가 높죠. 유럽도 뭐 다 자본주의 국가들인데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구간이 많죠. 소득세조차도 그렇죠. 심지어. 그런데 무슨 부동산 보유세 1%도 못 매기는 1%가 뭐예요? 우리 0.2% 정도 되지 않나요? 0.16이죠. 16. 지금 실효세율이. 이거는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자산에서 일어나는 불로소득을 국가가 방치하면 그러니까요. 예. 이게 나라냐가 예, 되는 거죠. 예. 그럼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와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 건가요?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설명을 해도 좀 이게 잘 체감은 안 되는데 네. 필수 요건이 있고 이제 선택 요건이 있는데요. 그 필수 요건을 그 낮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게 주택 가격 관련해서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라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런 조건 충족이 거의 불가능해요.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거의 없고 그래서 그게 현행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현행. 이제 이게 사실상 적용이 안 되는 거군요. 형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용을 안 무슨 해. 말인지 그러니까 할 수가 적용이 없는 될 거죠. 수가 없어. 말하자면 이 기준은 갑자기 투기가 3개월 내에 확 일어나면 그래도 그러면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겠다. 뭐 이런 그래도 거예요. 쉽지 않아. 그래도 쉽지 네. 않아요.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개선하는 조건을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된 경우로 이렇게 바꿨죠. 저 같은 일반인은 투기 가열지구 하면은 그냥 강남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강남만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투기 과열지구 서울은 다 투기 예, 과열지구 거의 그래요. 다 걸렸죠. 서울은 다 투기 과열. 수도권도 많이 그래요. 서울 예. 25개구는 다 투기 100%. 과열지구죠. 예. 서울은 다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경기도 일부도 일부 들어가고, 예. 다는 아니지만 예, 과천 이런 데는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뭐 부산 뭐 이런 데좀 부산에서도 이제 있겠죠? 부산이나 대구에서 아주 비싼 데는 비싼 들어가죠. 데죠. 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설사하고 시행자들의 누리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급을 못하겠다. 공급을 못할 이유는 없고. 왜냐하면 아이 그건 예, 진짜 건설사 같은 사기. 경우는 그게 말이 돼 그게. 예를 들어 이제 저기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시청을 짓는다. 그럼 건설사가 들어오잖아요. 네. 건설사가 그럼 지어가지고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적정 이윤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다 들어온다고요. 이익이 다 적정 이윤 주겠다는데 왜?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는 이미 뭐 시행되고 있는 건데 예. 계속 짓고 있는 거 보면 예. 네. 할 이유는 한국공사, 이게 있는 거죠. 한국공사 다 적정 이윤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시공사 얘기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사업 시행 주체는 좀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건축 조합이나 네. 재개발 조합, 조합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조합원은 구성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만약에 70년대에 그 반포주공을 지었어요. 그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더 좀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야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불로소득을 누리는 거겠어요. 재건축되면 녹아나는 거죠, 진짜. 몇십억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좀 그게 한다 해도 분양가 자기가 누리는 파이가 좀 줄어드는 정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악을 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으나.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나중에 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간 사람들. 엄청나게 비싸게 이제 그걸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 그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하면 자기는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 이해가 되는 게 예. 제가 그 한신 1차였나 제가 살았던 데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25, 6년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부터 25년 전이 흘렀고 그때도 아마 지은 지 뭐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뭐 40년 50 지금 아직도 그 아파트들 많거든요. 왜냐면 그
그게 신반포하고 구반포에서 세아고등학교 쪽은 다 새로 지었는데 건너편은 아직도 옛날 아파트가 많아요. 아마 걔네가 다 재건축 그렇죠. 단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40년 된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렇죠. 완전히 뭐 이거 논문 나오겠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그 나중에 된 사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되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을 비싸게 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도 자기가 가져가는 몫이 좀 줄어드는 정도일 텐데 어떤 사람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면 남는 게 하나도 없거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 간에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엎을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은 게 만약에 이게 그럼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버티지 라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다음 정부도 우리 계속 할 건데 이러면 언제까지 그냥 그 집에서 살 거예요. 지금 이미 4, 50년 되고 있는데 60년 때까지 그러면 견딜 수가 없고 줘야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축 아파트가 왜 비싸죠?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가 재건축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재건축 우리 안 할 건데 그러면 가격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해야 그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저는 뭐 진짜 저급한 거짓말이죠. 그 일단 서울에서는 다 적용할 수 있게 바꿔놨고 필수 네. 요건은 네, 그 네. 선택 요건이라는 건 선택 어떤 요건도 건가요? 되게 복잡한데요. 이건 좀 재량을 준 건데 분양 가격,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런 걸 다 이제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은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거고요. 선택 요건은 5어예요.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아, 예, 다 충족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컨대 직전 12개월 물가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아니면 직전 2개월 그 청약 경쟁률이 이거 민간 주택 같은 경우죠 5대1 초과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얼핏 보면 약간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문정부가 그 분양가 높이면은 바로 지정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로 이렇게 막 시장을 조지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니, 굉장히 경고성 그러지.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지는 않고. 하여튼 더 올라가는 거는 막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배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첫 번째 분양받는 사람은 로또를 맞는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도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 또 반감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있어서 이제 지금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요. 그것도 약간 뭐 차등을 두는 겁니다만은 의무 거주 기간도 둔 거죠. 그런 거고 채권 입찰제는 도입 안 하겠다는 것 같으니까 채권 입찰제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최고가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끼리 희망자들끼리 모여서 채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최고가로 쓴 사람한테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은 그 채권은 당연히 이제 뭐 국채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사람은 그 이제 보유 기간이 있죠. 그 지나면 채권 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대체로 보면 그때까지 보유 안 하고 중간에 깡을 하죠.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약간 손해를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분양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초 소분양자가 누리는 그 일종의 불로소득 그거 중에 일부를 공공이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겠다는 채권 거죠. 입찰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근데 이건 이번에는 안 하겠다는 거고요. 안 하겠다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자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무주택자도 그 청약 가점은 꽉꽉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 결혼은 물론이거냐 뭐 식구 많을수 좋고 막 이래요. 청약 가점이 65점인가 넘어야 될 거예요. 서울에서 그러면은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러면 뭐 그래도 로또 맞죠. 불로소도 가져가는 거 맞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일부러 분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거를 그냥 그러면 조합원과 시공사가 다 가져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 무주택자 그래 들어와서 나눠 가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네. 둘 중에 따지자면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나눠가는 게 그렇죠. 낫잖아요. 예.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 굉장히 기여한 거예요. 그 가족은 그 애도 많이 낳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무주택자이고 구독자이고 예. 애도 많이 낳았고 청약 부금도 많이 넣고 많이 많이 넣고 넣고. 뭐 예. 사회 자본 형성하는 데 예. 도움 줬고 인구 예. 늘리는 데도 도움 줬고 그런 예. 사람이 맞아야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맞아야 한다면. 맞, 네. 굳이 그러니까 맞아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예. 로또를 맞긴 맞는 건데 예. 차라리 그런 사람이 그런 로또를 맞아야지 왜 기존에 자산 있는 자산가들이 로또를 맞게 또 하냐. 그러니까 그 로또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은 조합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아니 자기들은 아니 박정희 전두환 때 그 싸게 강남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았고 그 지금 몇십억짜리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누리는 이 중에 로또는 생각 안 하나요? 맞아요. 너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염치 있는 사회가 돼야겠다. 자,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는데요. 네. 문정부에 대해서 이거는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소장님, 약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주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리 네네.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은 막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새로 분양하는 게 기존의 가격을 어떻게 쥐고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 물량이 작은데. 수렴되죠, 수렴돼.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누가 로또를 받을 거냐의 네. 문제가 더 본질적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예.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내려가려면은 강남이나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야 한다고요. 네네. 그걸 왜 안 내놓을까? 음, 보유 비용이 약하니까. 그렇죠. 보유세로도 가는 예, 거고. 네. 금융 비용도 별로 안 들고 이자도 싸고 그다음에 보유 부담이 세금 부담이 낮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을 내리려면 보유 부담을 늘려야 되는데 문정부는 거기에 이제 약한 거고. 약하죠. 그러니까 그걸 내려가야 뭐 그 사람들이 내놓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뭐 집을 사는 거는 꼭 신규 주택에서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 주택에서도 또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불평등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의지도 약하고 못했죠. 그거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네네. 건데 하여튼 분양가 상한제는 나름 의의는 있지만 일정 정도 역할은 하지만 이게 이걸 하면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음,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KBS에 가서 이제 어떤 프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9.13 대책 1년 되니까 벌써 1년이네요. 예, 진짜 빠르더라고요 시간이. 그때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가격이 너무 뛰어서 그 1년 평가 이제 좀 인터뷰를 짧게 하고 왔어요. 근데 시장에 보면은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9.13 대책 직후에는 서울의 이제 재건축 단지나 랜드마크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대장 아파트들이 가장 선도하잖아요 가격을.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빠졌었어요 사실은 9.13 대책 나오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지금도 거래는 급감하고 있고 근데 그게 뭐 많이 빠지는 데는 한 20%까지 빠진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올라왔거든요.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거래는 안 붙었는데 뜨문뜨문 거래되는 게 어쨌든 이제 살려고 가격이 하는 치고 사람이 있다. 있어요. 있어서 이제 올라가고 뭐 자전 거래도 있고 당합도 있고 별짓을 다 하겠지만 그런 게 또 덜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들은 그러면 어떠냐라고 하면 안 빠진 거죠 별로. 거의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9.13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대출 차단, 대출 이제 관리에 방점이 좀 찍혀 있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좀 보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르는 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발을 잡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그런 효과는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날리니까 빚내서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힘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누를 수는 없죠. 이미 올라간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려면 급매물이 쏟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투매가 부르는 형국이 돼야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가 뭐냐라고 하면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외부 경제 충격이 아닌 바에는 보유세인 거죠. 그래서 보유세 로드맵을 쫙 펼쳐주고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세금이 너무 부담이 돼서 못 들고 가겠다. 그리고 보유세 로드맵을 세게 딱 보여주면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도 안 오르는데 보유세 계속 따박따박 나오는 걸 왜 그거 들고 있겠어요? 던지죠 당연히. 그 그게.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확 바뀌겠죠. 예, 네, 그게 너무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약보합 내지는 강보합 그 사이를 횡보하냐면 내리누르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전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출범 전으로 돌려놓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천명을 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근데 네, 뭐 이제 그러면 제발 좀. 근데, 우리는 근데, 신나게 지지할 텐데. 근데 기대가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거는 의식주 정말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인권 의식의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인권이죠 사실은. 정말 집은 네, 인권이잖아요. 인권이죠.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주거 안정이 돼야 뭐 사상의 자유도 누리지. 아 참. 표현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그 집 가격이 너무 신선해가지고 네. 미국 수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본주의의 총화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 수준으로 만약에 보유세를 때렸다면 그런 그 뭐 레미안 그렇죠. 아파트 같은 데는 1년에 한 2천만 원 내야겠네 네, 보니까. 그렇죠. 뭐 거의 1%만 봐도 실효세 1% 보면은 뭐 2,500만 원 막 이렇게 내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거 그쯤 되면은 그거 투기 목적으로 못 사죠. 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란 얘기인데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거랑 그거는 사실은 그 실수요자도 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투기는 고사하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전세 돈 많은 사람들이 삼지. 그러면 문제 없어요. 예. 난 돈이 너무 많아. 네. 아니 그건 뭐 그쵸. 애국하는 거죠. 그건 아무 그거야. 상관없어요. 그건 좋은 정말. 일이에요. 그렇죠. 월세는 많이 그런 내고 거야. 나는 그냥 좋은 집 살겠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한국 경제에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는 그럼요. 모든 자산은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인 어떤 경제 흐름의 기초 같은 건데 그거를 네. 다 깨고 있다. 맞습니다. 어떤 강남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서 심각한 자원 그 배분을 네, 완전히 왜곡하고 왜곡시키고 왜곡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배분뿐 거죠. 아니고 순환도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예, 예.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이게 아닌가. 다 부동산을 생각이 잠기는 드네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폐해라고 하는 게 네.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네. 예. 네, 오늘 부동산 부장가 상한제에 대해서 논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해야 된다. 상식적인 네, 거다. 네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자.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지금이라도 빨리 제시해라. 예. 예. 이거는 한국 경제가 살 길이다라고 예, 예. 우리 두 분께서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나 결국에는 본질에 충실하자. 분양가 상한제, 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다 테크닉일 뿐 본질을 건들지 않고는 문제 해결할 수는 없다. 네, 오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많은 분들께 이렇게 그 대화 나누실 때 꼭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유세다. 이 얘기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좀 해주시고 우리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 갈 때까지 강남이 온다 계속 가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